안녕하세요. 철학인문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그 8주차 두 번째 수업인데요. 오늘 그 기말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좀 더 그 구체적인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면, 자, 수업에서 다른 주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타인의 마음은 존재하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뭐 등등등 이런 식의 주제들도 이제 이후에 다룰 주제들까지도 포함해서 그중 하나를 골라서 자신의 주장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논설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논설문, 주장을 제시하고 근거와 함께. 그러니까 그게 논문이죠. 흔히 이제 논문이라고 부르는 게 다 이런 겁니다. 자, 보통은 우리 철학에서는 이렇게 쓰는 걸 보통 권장합니다. 뭐냐면 해당 주제에 대해 대립하는 견해를 소개하고 그 견해 중 하나를 편들거나 제3의 견해를 제시하는 형식. 이게 가장 그 표준적인 형식이에요. 철학의 논문들이 다 이런 형식은 아니지만 초보자들이 처음 글을 쓸 때 가장 이제 쉬운 방식입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이 보고서 마감 2주 전까지 만약에 개요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출 마감은 6월 16일. 제출 마감은 6월 16일인데 만약에 개요를 6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그 이캠퍼스에 이거 다 올려놨죠. 그래서 개요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코멘트를 성의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말보고서는 그 참고 문헌을 논문 형식에 맞추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량은 여기 분량을 제가 안 써놨네요. 분량은 그 A4 4페이지에서 5페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의 논문으로 치면 그렇게 긴 분량은 아닙니다. 소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공백 포함해서 A4 네, 그러니까 공백 포함해서 6천자에서 9천자 사이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자료 이렇게 있는데 이따가 같이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주제를 선택해서 이제 빨리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느냐? 우리가 그 철학 논문을 쓸 때 결국에 필요한 거는 글을 좀 읽어줘야 합니다. 물론 많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요구하는 거는 엄청 많이 읽을 걸 요구하진 않지만 그, 몇몇 글들은 핵심적인 글들은 같이 읽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여러분이 이제 쓰는 형식이 어떤 주장이 있고 그럼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을 하는 논문을 한번 인용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A에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 그럼 핵심적인 두 주장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주장이 담겨 있는 논문이나 아니면 뭐 그것을 풀어서 소개하고 있는 글을 이제 인용해 줘야겠죠. 어서 주워 들었다 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책을 보면 어느 논문을 보면 이런 식의 주장이 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이런 식의 근거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남의 주장을 주워 들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출처를 밝히면서 표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려면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찾다 보면은 도대체 이런 관련 주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주장들이 있나, 그러니까 논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사를 한다면은 내가 어떤 19세기 어떤 특정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면 그 시기를 전반적으로 알 필요는 있거든요. 반, 그와 비슷하게 철학을 하더라도 특정 주제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쓰고자 한다면 그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그렇죠? 선택지들이 그동안 나와 있던 선택지들이 있어요. 물론 내가 제3의 견해를 밝힌다 하더라도 맨 땅에서 새로운 생각을 내기보다는 기존의 견해를 약간 창의적으로 조합하다거나, 그렇죠? 기존의 견해를 살짝 비튼다거나 그런 식으로 새로운 견해를 만드는 거죠. 너무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견해를 만들면 남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엉뚱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위에서 내가
벽돌 하나를 더 놓거나 아니면 남이 한 얘기에서 벽돌 하나 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전략이 좀 더 생산적이고 더 쉽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결국 남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고 결국 자료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근데 자료를 너무 아무 데서나 찾아보면 안 되니까 좀 신뢰할 만한 그런 자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검색을 이제 권해드리는데 그래서 근데 온라인 검색하다 보면 너무 이상한 자료들까지 다 뭐 네이버 지식인 뭐 이런 것까지 막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좋은 자료들을 볼 필요가 있죠. 또는 그래서 도서관에서 어떤 책 여러분이 그래서 보기에는 책을 신뢰할 만한 책을 한번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신뢰할 만한 논문을 찾아본다거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브랜드 네임에 이제 소수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스탠포드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필라소피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나와요. 근데 영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해당 주제에 대한 가장 권위 있고 표준적인 그런 견해들을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 또는 뭐 검색을 했을 때 DBpedia 같은 한국 논문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검색하거나 아니면 구글 스칼라 같은 거 학술 논문들을 검색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한다거나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검색하다 보면 이런 논문들이 검색은 되는데 원문을 못 읽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경상대 도서관 교회 접속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 도서관 사이트에 일단 자, 도서관 사이트가 있죠, 여기. 도서관 사이트가 있으면 도서관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을 우선 한 다음에 자료 검색을 메뉴를 보면 여기 교회 접속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학술 DB 메뉴를 들어가서 막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미 다른 방식으로 찾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찾아놨으면 그 앞에다가 요 URL을 붙여서 이제 다시 엔터를 치면은 그 자료가 원래는 원문을 보려면 뭐 돈을 내라 뭐 어쩌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구가 나오다가 요걸 붙여서 다시 검색 붙인 다음에 다시 그 주소에 접속을 하면 원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왜냐면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이미 돈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들, 우리 학교 교수들을 위해서 연구용으로 이제 당신의 사이트에 있는 논문들을 우리가 돈 주고 이제 구독할 수 있게 했다. 그런 권한을 얻은 거죠. 그럼 여러분도 이제 경상대학교 학생이니까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방식을 이용해주면 이제 많은 자료들을 인터넷상에서 얻은 많은 자료들을 얻은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원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료의 신뢰성인데요. 자료의 신뢰성인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것 자료의 신뢰성인데 어떻게 하느냐? 신뢰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은 저자가 불분명한 자료를 걸러내세요. 그 위키피디아 같은 게 참 애매한데 위키피디아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약간 사람들을 속이거나 그런 식의 잘못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우 좋은 자료이긴 하지만 제가 어떤 특정 순간에 여러분 위키피디아 항목에 문제가 없다는 보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지금 학술적인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술적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저자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 이거 지금 제가 올려놓은 자료거든요. 지금 제가 이것도 사실 저자 이름이 안 써있는 그런 자료인데 제가 쓴 자료입니다. 자, 인문학과 문헌자료 이용이라고 하는 자료 제가 링크를 걸어놨죠. 자, 여기 보시면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방법. 자,
기본적으로 저자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용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로 걸러내야 되고요. 왜냐하면 결국 남들이 여러분의 글을 읽었을 때 여러분이 도대체 이 얘기를 어떤 출처에서 얻었는지를 다시 물어보거든요. 그걸 역추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들 짜깁기한 그런 웹페이지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절대로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냐? 브랜드 네임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성을 쌓은 저자가 있죠. 그러한 사람들 집필한 책이나 아니면 신뢰할 만한 출판사에서 나온 책 또는 편집자가 믿을 만한 경우 또는 인터넷상에서 자료에서도 믿을 만한 기관에서 제작된 경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포드 철학 백과사전이 있거든요. 스탠포드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필로소피라고 해서 SCP로 검색하면 되거든요. 거기 보면은 권위 있는 저자들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집필해 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주 신뢰성이 높은 거죠. 다만 영어로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은 아닌데 그 동료 심사 학자들의 심사를 받은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이 있죠. 그러니까 논문들을 왜 신뢰하냐면 이런 식으로 그 필터링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필터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신뢰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논문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뭐 여러분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좋은 저널에 실린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허접한 논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그건 여러분이 읽으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다른 전문가의 평가를 이제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리뷰를 보고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한 논문이라면 한번 볼만하겠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게 있죠. 인용지수 같은 거 또는 피인용률. 그래서 다른 연구들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으면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료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인용횟수 같은 자료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아무리 이런 걸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모두가 옳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건 최소한의 기준이니까 여러분은 일단 그런 여러분이 찾은 그 자료가 일단 괜찮다라고 믿고 신뢰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계속 읽어보면서 스스로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읽어야 돼요. 철학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죠. 남이 쓴 주장과 논변을 보면서 그걸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비판하고 나의 또 새로 독자적인 논변을 다시 제시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유의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신뢰할 만한 자료를 찾는 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엔 그 신뢰할 만한 자료를 하더라도 그걸 여러분이 다시 비판적으로 읽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요거 온라인 검색할 만한 사이트들을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앞부분에 보면 표에다가 적어놨는데 뭐 리스라든가 OCLC라든가 리스 NDSL, 국회 도서관 등등 해놨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검색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권장하는 거는 제가 권장하는 건 엄청 많이 읽을 거를 권장하진 않아요. 결국 필요한 건 몇몇 그 해당 주제에 대한 주제와 관련된 몇몇 주장들을 이제 서로 대립하는 견해를 소개한 다음에 이 주장은 이런 이유로 지지한다 그러고 저 주장은 저런 이유에서 뒷받침된다 그러는데 그러고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비판적으로 이제 검토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핵심적인 논문 또는 핵심적인 그 주장을 담은 책을 이용해서 해당 주장들, 해당 논변들을 검토하고서 이제 여러분이 그걸 비판적으로 이제 글을 쓰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걸 위해서 최소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찾아서 쓰라는 겁니다.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자, 근데 이때 핵심적인 게 남의 글을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 인용을 하거나 요약을 해야 합니다. 이걸 아주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자칫하다가는 이제 남의 얘기를 이제 너무 똑같이 써가지고 거의 표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인용문과 자료의 요약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것과 또 본인의 견해를 또 구분해야 돼요. 이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남의 얘기랑 내 얘기랑 다 뒤섞여가지고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인지 빌려온 주장인지 이런 게 막 다 헷갈려 버리는 거죠. 학술적인 글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내 주장과 남의 주장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남의 주장이라고 할 때 이제 남의 주장을 인용한 것과 그것을 요약한 것도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인용을 하고 언제 요약을 하느냐? 자,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인용은 보통 자료의 일부분을 주장의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거로 사용하다 보니까 정확한 인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는 자료에 나온 견해를 달리 바꿔서 표현할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럴 경우에 직접 인용을 하는 거죠. 반면에 요약은 언제 하느냐? 자료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이런 근거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딱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거죠. 자료 전체의 요점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때 조심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요약을 할 때는 원문의 내용을 본인의 방식대로, 여러분이 방식대로 완전히 새롭게 작성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요약을 하는 것처럼 썼는데 알고 봤더니 원문을 그대로 옮겼다, 또는 원문을 내에 있는 단어 몇 개만 살짝 바꿔서 그냥 옮겨왔다, 카피 앤 페이스트 했다, 그건 표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풀어쓰기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수업할 때 그 논변이 뭔지 자꾸 쓰라고 할 때 많았죠. 초창기에 특히 뭐였죠? 크리톤 가지고 수업할 때 그 훈련을 계속 그렇게 시킨 겁니다. 한번 접고서 책을 읽고서 그 다음에 한번 자료를 접어요. 그래서 덮은 다음에 그걸 요약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약할 때 특히 우리 철학에서는 논변을 재구성하는 거죠. 이 사람 주장이 뭐다, 그리고 그 근거가 뭐다. 그래서 논변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한다. 왜냐하면 이렇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죠. 또는 이 사람은 이런 전제와 이런 전제로부터 이런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의 주장으로, 여러분의 방식으로 풀어서 재구성을 해야 하는 거죠. 최대한 짧게 요약문을 작성해야 되고요. 만약에 근데 여러분의 참고하려고 하는 그 자료에 전체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 주제문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 아예 인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그리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사람의 주장을 이렇게 여러분이 요약한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이 논변을 재구성한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한번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용과 풀어쓰기 아주 유의해서 구분해야 되는 거고요. 잘못하면 표절이 될 수 있으니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용이나 요약을 했을 때는 항상 출처를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 문헌을 달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각주를 달거나, 그래서 각주라고 하는 건 이제 글을 쭉 쓰고서 맨 뒤에다가 1 하고 이렇게 쓰는 거, 각주 쓰는 게 있죠. 또는 아니면 본문 끝에다가 이렇게 가로하고서 이제 누구 사람 이름 면도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방식, 본문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 여긴 풀어쓰기를 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서 하고서 그 뒤에 이렇게 쓰는 거죠.
또는 인용을 한 다음에 이 인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인용문이 어디서 온 건지를 뒤에 쓰는 거죠. 또는 본문 쓰고서 뒤에 출처하는 거죠. 각주를 쓰는 거죠. 각주 쓰고서 각주 내용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철학에서는 그 참고 문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처를 밝힐 때 쓰는 방식이 있는데 저자의 성을 쓰고 연도, 그러니까 이름과 연도를 쓰고 페이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면은 그게 이제 여기 각주에 쓰거나 아니면 본문의 문장 뒤에 마침표 사이에 쓰거나 그러고 나면 이렇게만 쓰면 근데 이게 뭔 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 논문 맨 뒤에다가 참고 문헌 목록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을 쓰다가 본문을 사람이 읽다가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다고? 이런 주장이 이 책에서 나온다고?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이지? 보면 뒤에 여기 나오는 거죠. 강명구, 김희준, 정윤석 왜 2008년에 출판된 책인데 과학기술 글쓰기라는 제목의 책이구나. 그리고 이 책은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또는 요 김은희 2011 134쪽 나오는 이게 도대체 무슨 자료냐? 참고문헌 목록을 보면 이게 2011년에 출판된 논문이구나. 철학이라고 하는 학술지의 109집에 나온 건데요. 그 권의 흉의 정치철학과 보수주의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이구나. 그게 이제 이런 페이지에 나온 건데 보시면 여기 134쪽이라 나온 건 뭐냐면 이거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를 지적한 거예요. 쓴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특히 134쪽에 요 인용문이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 거죠. 또는 여기 본문 하고서 제가 일을 했는데 요거 장 하고서 제가 했는데 이거는 장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2012년 책 요런 제목의 책이고 스프링거에서 출판된 책이에요. 영어 책 제목을 쓸 때는 이렇게 이탈릭체를 보통 쓰고요. 한글 책 제목을 쓸 때는 여기 책 제목이죠. 학술지 저널도 이렇게 쓰는데 여기 보시면 꺽쇠 이중꺽쇠를 써서 쓰고요. 이중꺽쇠의 책 제목을 쓰고 논문 제목은 따옴표 속에 넣곤 합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이런 건 아니지만은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인용하거나 이제 요약한 남의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면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여러분의 글을 읽고서 도대체 이런 내용이 어디서 나온 거지? 하고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자료를 이용하는 법이죠. 자료를 검색하고 선별하고 그리고 자료를 이용해서 인용하거나 요약하거나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기말 보고서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활용을 왜 하느냐? 결국 여러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논증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걸 활용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논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주된 비판 대상의 주장을 논변을 명확하게 서술하기 위해서 인용을 하죠. 인용을 하거나 요약을 하죠. 또는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등등등.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논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논증이라고 하는 건 결국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져 있죠. 주장과 근거.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주장을 잘 세워야겠죠. 주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이고 명료해야 합니다. 그냥 아주 일반적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애매해도 안 돼요. 주장이 좀 분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하려면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다른 주장과는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이런 걸 좀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꼭 주장 자체가 완전히 새로울 필요는 없어요. 새로우면 좋죠. 새로우면 새로울수록 좋지만 꼭 완전히 새로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지금 훈련하고자 하는 이 상황에서는
그 철학 논문에서는 그 주장이 새롭거나 아니면 근거가 새로우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새로우면 됩니다. 그래서 주장은 이미 있는 주장 중에 내가 선택한 걸 수도 있어요. 또는 제3의 견해일 수도 있고요. 제3의 견해라면 새로운 주장이겠죠. 하지만 기존의 주장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주장들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 선택지가 뭔지를 분명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선택지가 왜 중요한지 같은 것도 표현하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 그 기말보고서 주장에서는 이런 거는 그렇게 너무 따지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주장의 성격이 사실적인 주장인지 규범적인 주장인지 또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본인이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장하는 바가 이러이러하다, 그냥 세상이 이러하다 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러이러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규범적 주장인지, 이걸 좀 명확하게 따질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 주장의 성격에 따라서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요거에 따라서 제가 특히 철학적인 주장들이 단지 사실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규범적인 주장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글을 보면은 그 인문학과 논증의 구성이라는, 제가 이것도 자료를 올려놨죠. 여기 보시면은 철학과 관련된 부분이 뒤에 나오는데 그 포퍼의 얘기를 담고 있어요. 포퍼가 과학이란 뭐 반증 가능하다, 반증 가능한 것이 과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상당히 그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 뒤에 보시면은 뭐냐면 어떻게 보냐, 어디 나와있지? 어디 나와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뒤에 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반증 가능한 것만이 과학이다라고 하는 포퍼의 주장은 사실적인 주장인 동시에 규범적인 주장이에요. 사실적인 주장인 동시에 규범적인 주장이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장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널리 인정하는 대부분의 과학 이론이 반증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가 과학으로 인정하는 모든 이론이 반증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으로 인정하는 이론들 중에 진정한 과학이 아님에도 과학으로 착각한 것이 일부 포함될 수도 있죠. 때문에 이 주장은 진정한 과학이라면 만족해야 할 기준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과학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론들 중에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들은 과학에서 몰아내어야 한다 하는 그런 규범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냥 단지 사실적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알고 보면 규범적인 주장을 함축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이런 주장 경우에는 단지 그 사실적인 조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뒷받침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과학으로 인정된 것들이 대체로 과학으로 인정된 것들 다 조사해 보니까 다 반증 가능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또는 이런 식으로 반박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으로 인정된 걸 살펴봤더니 반증 불가능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더라 라는 식으로 이제 사례에 의존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그게 완성되지도 않아요. 비판이 완결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포퍼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누가 제시하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법과 비슷하게
비교해 보면은 누가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법이 잘못된 건가요? 법을 안 지키는 그 사람이 법의 발레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법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법을 안 지키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요. 보통,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물론 때로는 반대 얘기도 할 수 있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이 법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라고 하면서 법이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법을 지키기에는 법이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논변을 또 구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발레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철학에서 발레라고 하는 게 엄격하게 진짜 발레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 그 어떤 저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과 어긋나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례가 곧장 그 사례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비판을 하려면 그 사례를 이용해서 논변을 잘 구성해야 합니다. 자, 그걸 유념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그리고 또는 우리가 과제로 자꾸 얘기했던 걸 보면은 과제로 논증을 하라거나 반론을 펼치라거나 할 때는 되게 짤막하게 제가 요구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긴 글을 쓸 때와는 달리 그냥 대충 딱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그냥 쓰면 되죠. 근데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이번에 과제는 기말고사는 5페이지짜리, 4페이지, 5페이지짜리 글이에요. 그러면 근거가 하나만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 근거가 하나 또는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병렬적으로 제시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의 근거로부터 결론이 뒷받침돼야 될 거라고 주장하지만 또는 그 근거가 또 다른 하위 근거로부터 또 뒷받침돼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복잡한 구성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서 이제 내가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주장하려면 이런 근거와 이런 근거면 되겠다라는 이제 대략적인 구성을 할 수 있죠. 그걸 이제 설계도를 그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시하려는 그 근거 자체가 다시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또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 근거들을 찾아내서 논변을 완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설계도를 그려놓고서 그래서 또는 이런 데에 빈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런 근거를 주장하려고 보니까 이게 잘 뭔가 이런 근거를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근거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그 비판을 여러분이 막아야 되는데 그 막는 방법을 여러분이 아직 못 찾은 상태일 수가 있죠. 처음 구상을 하는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 칸을 비워두고서 해결 과제로 이제 놓고서 고민을 계속 해야겠죠. 또는 그 해당 파트에 대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또 검색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좀 길게 여러분이 해야 되니까 이런 설계도를 그려놓고서 이제 그걸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글을 써나가기를 권장합니다. 자, 이게 이제 논증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럼 세부적인 논증은 도대체 어떻게 완성할 수 있냐? 좀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다른 잘 확립된 원리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주장을 할 때 이 주장이 보편적인 어떤 상식에 부합한다 라거나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이런 원리가 있다. 근데 그게 지금 사람들이 암묵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원리인데 이걸 여러분이 딱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원리를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이런 원리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근데 이 원리에 의하면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뒷받침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이런 식의 논변들 방식을 잘 활용하고자 했죠.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잘 확립된 원리 호소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거나 또는 남의 주장을 비판한다거나 어떤 주장이 잘 확립된 보편적 상식에 비춰봤을 때 그게 좀 어긋난다라거나 또 기존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제시해. 이건 좀 특히
반박을 할 때 유용하죠.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때 주장을 할 때 보통 증거를 제시하겠죠. 그 사람의 주장이 어떤 주장이 이런 식의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할 때는 보통은 이제 그 주장을 가지고 그 현상을 그 증거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비판하고자 할 때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인 가설, 대안적인 설명 방식을 고안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주장이 그 증거로부터 뒷받침되는 유일한 가설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 증거와 그 기존 견해 사이의 어떤 강한 연결을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또는 기존 견해에 반하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는 거고요. 다만 조심해야 할 거는 명백한 반례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반하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기존 견해가 함축하는 게 무엇인지, 도대체 기존 견해가 맞다면 또는 내가 지금 반박하고자 하는 그 견해가 맞다고 한번 가정하고서 그렇다면 그 견해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또는 어떤 일들이 허용돼야 하는지, 규범적 주장이라면 뭐 그런 식으로 쭉 한번 정밀하게 그 함축들을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판을 한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상대방의 견해를, 그래서 비판을 잘 하려면 상대방의 견해를 아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견해로부터 출발해서 상대방의 견해가 맞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거나 허용돼야 하는지 등등을 정말 꼼꼼하게 분석하고 따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 작업이라고 하는 게 꼼꼼한 분석과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거나.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고 하는 게 되게 그 묘한 측면이 있는데요. 항상 여러분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의 장점을 묘사하고자 할 때 이런 여러 사례들이 그 여러분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와 잘 어울린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논변을. 제가 그 읽을거리로 올려놓은 이 논증의 구성 파트를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특히 제가 포퍼의 사례를 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잘 만들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논증이 마무리를 할 때에도 그냥 끝내지 마시고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주장을 내가 제시한 근거들 가지고 논변을 제시했을 때 가능한 반론이 뭘지, 내가 이렇게 제시한다면 혹시 어떤 비판이 나올 수 있을까를 한번 따져보는 거죠. 특히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냐면 여러분이 특히 누군가를 반박했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나의 비판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식으로 제시한 반론에 대해서 수긍할까? 과연 수긍할까? 그러면 수긍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반론을 제시할지 한번 따져보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반론을 펼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예상이 된다면 그걸 다시 명시적으로 쓰고서 그 반론을 다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논증을 이제 물 셀 틈 없이 이제 꼼꼼하게 메꾸는 겁니다. 그런 메꾸는 작업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보시고요. 근데 만약에 메꿀 수 없다. 그럴 수 있죠. 메꿀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가정을 사용하는 거죠. 나의 이 주장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가정 하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사용해서 논증을 마무리하는 거죠. 이럴 때는 결국 여러분의 논증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까지도 밝혀지는 거죠. 내 주장이 무조건 받아들일 만한 게 아니라 이런 가정 하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거고, 만약에 내 주장이 더 완벽해지려면 이 가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더 내 주장이 강한 주장이 될 수 있게 되죠. 완벽한
내 주장이 더욱더 잘 뒷받침되는 주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논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심할 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철학 논문들을 보면은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거나,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일상적인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그런 식으로 그런 용어, 전문적인 용어들이 사용되죠. 비단 실제로 지난 수업만 보더라도, 지난 수업에 어떤 얘기가 나왔죠? 기계인은 생각할 수 있는가 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실체, 심신이원론 생각해도 실체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는 의도성, intentionality. 그래서 좀 더 이제 철학 전문 용어로 그걸 사용한 사람들은 지향성이란 말을 쓰기도 하죠. 지향성. 그래서 일상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말이 사용되죠. 또는 감각질, 퀄리아, 이런 표현들 사용되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 이제 잘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게 번역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존 썰이라고 하는 사람, 만약에 존 썰의 그 논변을 잘 보시면은 그 사람이 이해라고 할 때 그거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제가 지난 과제에서 계산기계도 이해할 수 있냐라는 문제를 냈죠. 그때 어떤 분이 이런 것과 비슷하게 답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존 썰은 계산기계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계산기계도 기계어로 된 다양한 명령을 알아듣고 명령을 수행한다. 따라서 계산기계도 이해할 수 있다. 뭐가 문제일까요? 자, 이런 식의 반박 논변이 가진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뭐냐면, 이 논변의 저자는 이해라고 하는 용어를 존 썰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명령을 알아듣는다. 알아듣죠. 명령을 알아듣고 명령을 수행하죠. 근데 존 썰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 계산기계가 이런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런 명령을 알아듣고 명령을 수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기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말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는 단지 이 명령들을 알아듣는다라는 말과는 다른 의미인 거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기계어로 된 다양한 명령을 알아듣는다라는 근거를 가지고서 계산기계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 논변은 존 썰의 주장을 비판할 수 없는 거죠. 전혀 다른 얘기니까. 그럼 존 썰은 무슨 의미냐?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기계어를 알아듣는다라고 할 때 알아듣는 그것을 곧장 이해라고 하는 말로 연결시키지 않는 거죠. 게다가 이 알아듣는다는 말도 사실은 일종의 비유죠.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일상적으로 가끔씩 이런 식으로 말을 쓰긴 하지만, 요 말에서는 사실은 계산기가 그 명령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죠. 비유적으로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고 이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럼 문자 그대로 이해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확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의도성과 관련된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우리가 존 썰이 그래서 중국어방 논변을 펼칠 때 말한 건 뭐냐면, 적어도 이런 거였죠. 우리가 중국어를 이해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한국어를 이해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근데 나는 중국어 방송에서 중국어를 이해하는 방식, 내가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하죠. 남이 중국어로 쭉 말을 하더라도 나는 단지 막 계산 절차에 따라서
명령을 단지 수행할 뿐이고 중국어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죠. 바로 그런 수준의 이해는 결국 내가 할 수 없고 중국어 속에서 내가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산 기계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존스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정도 수준의 이해를 말하는 거죠. 그런 차원의 이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기계어로 된 당한 명령을 알아듣는다라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자의 의도에 맞게 그 사람의 용어의 뜻을 사용해야 되고요. 또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개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이제 개념들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면 이제 서로 뜻이 통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생산적인 작업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은 남의 얘기를 비판한다고 하지만 사실 아무런 비판도 하지 못하는 게 될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어떤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거나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첫 번째, 여러분이 검색을 해서 자료를 선별해서 읽고 나면 그 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비판적으로 하지만 아주 그 사람의 주장을 최대한 완전하게 소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지만은, 가이드를 드렸지만, 이게 직접 해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자료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최대한 빨리 주제를 선택해서 대략적이더라도 도대체 그 관련 주제에 대해서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한번 자료들을 빨리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한번 입장을 한번 정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계속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마음이 가는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그럼 마음이 가는 입장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내가 이 입장을 변화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지를 막 고민해 보세요.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